지금 당장 당신의 지갑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숫자, 환율, 전체어 500원. 이 숫자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이건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장바구니, 월세, 미래 투자, 계획까지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거대한 경제 쓰나미의 전조거든요. 오늘 남한의 경제연구소에서는 먼저 환율 1,500원이 고유가 금리 딜레마와 엮여 당신 지갑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둘째, 언론이 놓친 진짜 경제 위기 시그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위기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실질적인 행동 전략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 보셨나요?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2026년 3월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500원을 재돌파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진 탓인데요.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 오늘 남한의 경제연구소에서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 단순히 숫자가 높아졌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수치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려 보면 고환율은 항상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 경제뉴스에 따르면 유가 급등이 이번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또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산 비용을 상승시켜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됩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겠다고 위협하면서 유가가 급등했고, 이는 공포, 즉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소비자들은 높아진 물가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금리 인하 딜레마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국제면에서는 고유가 저성장 이중고, 매금리 인하 딜레마 커져라는 제목으로 이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자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많아야 1회에 그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원래는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지거나 심지어 동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계속 유지되거나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자본 유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는 더욱 하락하고 환율은 더 오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댐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물이 새고 결국 댐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본 유출은 우리 경제에 대면한 심각한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우리 삶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물건을 수입해도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당장 해외여행이나 유학 비용이 비싸지고 수입 식료품, 생필품 가격이 오르겠죠? 둘째,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하여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이탈을 부추깁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투자 수익을 달러로 바꿀 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되고, 이는 주식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근본적인 환율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마치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는데 창문만 고쳐주는 격이랄까요? 결국 지금의 고환율 시대는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고유가, 금리 인하 딜레마, 그리고 자본 유출이라는 복합적인 위기 신호들을 한데 모아 보여주는 거대한 경고음입니다. 이 경고음을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지갑까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 이 복합적인 위기가 어떻게 개인의 삶과 자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챕터 1에서 환율 1,500원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환율 상승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유가, 저성장, 그리고 금리 인하 딜레마라는 삼각파도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삼중고가 결합되어 당신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노리는 S공포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고유가 문제입니다. 최근 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3일 만에 또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겠다고 위협한 것이 결정적이었죠.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이곳이 봉쇄되면 유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고공행진 중인 물가의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유가는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산과 운송 비용을 끌어올려 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업들은 원가 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고용 감소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저성장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죠. 여기에 국제 유가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금리 인하 딜레마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해 들어 크게 꺾였습니다. 매일경제는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많아야 1회에 그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데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거죠.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한국은행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금리를 내리지 못하면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은 계속됩니다. 특히 고금리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나 한계 기업들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환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만큼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개인의 부채 부담이 심화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처럼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고금리로 인한 저성장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줄여서 S공포라고 부릅니다. 매일경제 기사 제목처럼 유가 다시 100% 더 커진 S공포는 이제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당신의 지갑은 계속 얇아지는데 물건값은 끝없이 오르는 악몽 같은 현실인 거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출이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다면 이 S공포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고물가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입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식료품, 생필품, 교통비 등 모든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둘째,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 가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이자가 가계 경제를 압박합니다. 셋째,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입니다. 원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우리나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정책을 펴면서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고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만의 경제연구소는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 시그널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유가와 금리 인하 딜레마가 만들어내는 S공포는 당신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신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챕터 D에서 고유가와 금리 인하 딜레마가 우리의 지갑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경제 파고 속에서 우리 개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기와 그 안에서 찾아야 할 기회,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에 대해 나만의 경제연구소만의 심층 분석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이 정부와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환대출 확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고유가와 환율 1,500원 시대가 가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모든 생산 비용을 밀어 올립니다. 물류비, 공장 가동 비용, 원자재 가격까지 전방위적으로 상승하죠. 이는 고스란히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에 반영됩니다. 짜장면 한 그릇, 커피 한 잔, 심지어 아이들 학원비까지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높여 잡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오를 경우 실제 체감 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면서 국제 유가는 또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S 공포, 즉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환율 1,500원 시대는 기업들의 수입 원가를 폭등시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업 실적 악화는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가계자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 8억 원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수십억 원이 되어 그때 살 걸 하는 탄식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고환율, 고유가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 역시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대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금융권 대환대출 확대입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은 시중은행들이 저축은행, 보험, 카드, 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서 연 10%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연 10% 미만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구원투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나만의 경제연구소는 이 정책 뒤에 숨겨진 함정을 찾아냈습니다. 대환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개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에 부실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금융권의 부실 대출을 1금융권으로 옮겨 담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금융권의 연체율은 심상치 않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연체율이 2023년 말 기준 5.7%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다른 이금융권에서도 연체율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만약 이금융권에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대출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1금융권으로 옮겨간다면 1금융권의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더 큰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고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할까요? 첫째, 고금리 대출을 안고 있다라면 대환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자신의 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금리가 낮아진다고 무조건 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이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위기에 강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환율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해외 자산 투자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정책 효과에 현혹되지 않고 그 정책이 가져올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환율 1,500원 시대와 고유가, 금리 인하 딜레마는 우리 경제에 복합적인 위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챕터 3에서 이금융 대환대출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과 그 이면에 숨겨진 기회와 함정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위기 시그널이 우리 개개인의 삶, 특히 자산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경고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경고를 넘어
이 파고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이 될 것입니다. 먼저 환율 1,500원 시대가 가져올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볼까요? 과거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때를 떠올려 보면 환율 급등은 외국인 자본 유출을 가속화하고 이는 곧 국내 자산 시장에 큰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간접적인 영향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들의 외화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가계의 구매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결국 부동산 수요 감소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이는 다시 금리 인에 대한 연준의 신중한 태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매일경제는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재돌파하며 S공포, 즉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한다면 국내 기준금리 인하 역시 쉽지 않아질 것이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이자 부담을 장기화시켜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때 그 아파트라는 향수를 자극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기사처럼 20년 전 8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수십억이 되었다며 그때 사지 못한 것을 탄식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는 다른 복합적인 위기 국면입니다. 과거에는 유동성 공급이나 정부의 부양책이 빠르게 시장을 회복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금융권 대환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일견 서민 부담 완화책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가계부채의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대환대출로 잠시 숨통이 트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부실이 전이되거나 누적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과거의 성공 사례에 갇히지 말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에 편승한 무리한 영끌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심지어 재차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가치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핵심 지역의 실수요 기반이 탄탄한 아파트나 미래 성장성이 확실한 산업의 기업 주식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셋째, 분산 투자와 현금 비중 확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모든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은 위기 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기회는 존재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부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냉철한 시각으로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이 용기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나만의 경제연구소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심층적인 분석과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